여보, 나 119 좀 불러줘. 동네 망신 나게? 알아서 버텨.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70세 아내를 이틀간 방치한 남편. 그런데 침대 밑 금고 속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쭈구렁은 밥만 해주면 된다. 윤정분 몫은 없다. 건강교과서로 불리던 74세 남편의 적나라한 수처. 산악회 술상 위로 떨어진 이혼 소장 한 장. 지금 나가면 땡전 한 푼 못 가져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50년 희생의 끝.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윤정분입니다. 남편 이경호는 74세, 동네에서 살아있는 건강교과서로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북한산을 오르고 아침마다 턱걸이 30개에 팔굽혀펴기 100개를 거뜬히 해내는 남편이었죠. 길 가는 사람들이 감탄할 때마다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을 늘어놓곤 했어요. 자신의 건강이 집사람 덕분이라고 사골국이랑 더덕구이, 전복장으로 이 몸을 관리한다고 말이었죠. 하지만 그 말 속에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저는 언제나 집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실제 제 하루는 남편이 눈을 뜨기도 전인 새벽 3시 반에 시작됐어요. 핏물 뺀 소뼈를 다시 삶고 자연산. 더덕 껍질을 손톱으로 한 땀 한 땀 벗기고 마늘 한 바구니를 돌절구에 찧어내야 했거든요. 손가락 마디는 류머티즘으로 퉁퉁 부어 있었고 지문은 이미 닳아서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매일 아침 4시 반이면 사골국 육수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새벽에 8시간씩 고아낸 사골국은 남편이 등산 후 마시는 필수품이었거든요. 거기에 흑염소즙도 따로 끓여야 했고요. 겨울철에는 녹용주를 담가야 했고 여름철에는 장어탕을 직접 손질해서 끓여야 했어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파는 건 믿을 수 없다며 모든 걸 집에서 손수 만들길 원했거든요. 더덕은 자연산만 고집했어요. 껍질을 벗길 때 손톱으로 긁어내야 향이 제대로 난다면서 칼이나 숟가락을 쓰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1시간씩 쪼그려 앉아 더덕을 다듬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전복장을 만들 때는 전복을 하나하나 칫솔로 문질러 닦고 내장을 발라내고 간장 양념을 손수 만들어야 했어요. 그 모든 과정이 끝나면 새벽 6시가 넘어 있었죠. 남편이 등산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은 아침 7시 반이었어요. 그때쯤이면 밥상이 완벽하게 차려져 있어야 했어요. 사골국, 더덕구이, 전복장, 김치찌개, 각종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어야 했죠. 조금이라도 늦거나 밥상 구성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은 짜증을 냈어요. 자기가 건강관리를 하는데 아내가 제대로 뒷받침을 안 한다면서요. 식사가 끝나면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신문을 보거나 TV를 봤어요. 저는 그 사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려야 했죠. 오전 10시쯤이면 남편은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헬스장에 가거나 산악회 모임에 가거나 바둑을 두러 가곤 했죠. 그렇게 나가면서 항상 한마디 던지고 갔어요. 저녁 메뉴는 뭐로 준비할 거냐고, 빨래는 잘 널었냐고, 집안 청소는 제대로 했냐고요. 남편이 없는 오전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어요. 그나마 혼자 TV를 보거나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도 길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면 다시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장을 보러 나가고 반찬을 준비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를 미리 준비해뒀어요. 주말이면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서영이가 찾아왔어요. 45세인 아들과 42세인 며느리는
남편의 건강한 모습만 보고 갔죠. 그들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셔서 효도 부담이 없다고, 어머니가 진짜 복 받았다고요. 아버지 건강은 효도 안 해도 되는 상태였고, 어머니의 삶은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갈려나가는 소모품일 뿐이었어요. 며느리는 가끔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님은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시냐고요. 저는 항상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사실은 외식 한번 하고 싶고 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꺼내면 남편이 돈 낭비한다고 화를 냈거든요. 남편은 자기 건강 관리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제가 원하는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유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건강검진은 돈 낭비라고, 아픈 데도 없는데 왜 병원에 가냐고 했죠. 사실 저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지만 남편 앞에서 그런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그러면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구박을 들을 게 뻔했거든요. 저녁이 되면 남편은 또 밥상을 차리라고 했어요. 아침만큼 정성스럽게 차려야 했죠. 남편은 식사 중에도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반찬이 짜다, 싱겁다, 맛이 없다고요. 50년 동안 같은 손맛으로 해왔는데 갑자기 맛이 변할 리가 없었어요. 그냥 트집을 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였죠. 밤 9시가 넘으면 남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제야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했죠. 그러고 나면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다음날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고를 미리 불려놓고 다음날 쓸 재료들을 손질해뒀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항상 자정이 넘었어요. 이런 생활이 50년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죠.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의 건강이 최우선이었고 저는 그저 그 건강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남편을 부러워했어요. 74세에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복받은 사람이라고들 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제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힘들지 않으냐고요. 저는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주름투성이 얼굴에 움푹 꺼진 눈, 마르고 뼈만 남은 팔다리가 보였어요.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37kg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말랐는지 몰랐어요. 밥을 차려놓고 남편이 먹는 걸 보면서 저는 남은 반찬으로만 끼니를 때웠거든요. 남편은 제 건강엔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살이 빠져서 보기 좋다고 했죠. 여자는 늙으면 살이 쪄서 보기 흉한데 당신은 관리를 잘한다고요. 그게 관리가 아니라 영양실조라는 걸 남편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몰라요. 주말마다 찾아오는 아들 부부도 제 건강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아버지뿐이었죠. 아버지가 건강하시니 자기들이 편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가면서 말했어요. 오늘 산악회 친구들이 저녁에 온다고 술상을 푸짐하게 차려놓으라고요. 저는 그날따라 몸이 유난히 안 좋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장을 보러 나가고 반찬을 준비하고 집안 청소까지 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겨울이었어요. 남편이 유난히 좋아하는 원목 계단을 닦는 날이었죠. 계단이 집의 얼굴이라며 물걸레로 닦고
마른 걸레로 닦고 왁스 바르고 다시 마른 걸레로 닦는 3단계. 청소를 강요하는 사람이었어요. 2층에서 1층까지 23개의 계단을 모두 그렇게 닦아야 했죠. 무릎을 꿇고 한 칸 한 칸 내려가면서 정성스럽게 닦아야 했어요. 그날 아침도 새벽부터 사골국을 끓이고 남편 식사를 차려놓고 나서 계단 청소를 시작했어요. 물걸레로 한 번, 마른 걸레로 한 번, 그 다음 왁스를 바르는 작업까지 2시간이 걸렸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이 외출해서 돌아오기 전에 끝내야 했거든요. 마지막 왁스칠을 하고 있었어요. 제일 아래 3번째 계단이었죠.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왁스를 고르게 펴바르고 있었는데 그때였어요. 발밑이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몸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계단을 구르는 순간이 느리게 느껴졌어요. 등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고 팔꿈치가 난간에 부딪히고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1층 바닥에 떨어졌죠. 그 순간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어요. 둔탁하면서도 날카로운 소리였죠. 왼쪽 다리가 기묘하게 꺾여 있었어요. 발끝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었고 무릎 아래가 어색한 각도로 굽어 있었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 쪽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움직이려고 하면 몸 전체에서 비명이 나올 것 같았죠. 입술을 깨물고 신음을 참았어요. 2층에서 남편이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여보, 나 119 좀 불러줘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다리가 이상해요. 남편은 제 쪽을 보지도 않고 계단 난간부터 살폈어요. 손으로 난간을 쓸어내리며 흠집이 났는지 확인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죠. 남편이 말했어요. 왁스를 잘못 발랐다고, 나무에 흠집이 났다고, 사람이 늙으면 조심을 해야 한다고요. 119는 무슨 119냐고 동네 망신 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내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뼈가 부러졌는데 걱정하는 건 계단 난간이라니요. 남편은 신발을 신고 약국에 다녀왔어요. 파스 2장과 저렴한 연고를 제 발치 쪽에 툭 던져 놓았죠. 그러고는 말했어요. 오늘 산악회 회장단 모임이 있다고 2박 3일이라고 알아서 버티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더니 도어록 삑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와 함께 집은 감옥이 되었어요. 첫날은 그나마 정신이 있었어요. 바닥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견뎠죠. 파스를 붙이려고 손을 뻗었지만 다리까지 닿지 않았어요.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거든요. 연고 튜브만 손에 쥐고 있었어요. 냉기가 바닥에서 올라왔고 몸이 점점 차가워졌죠. 물이 마시고 싶었어요. 부엌은 거실 건너편에 있었는데 그곳까지 기어갈 수가 없었어요. 왼쪽 다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부딪히는 듯한 통증이 왔거든요.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따가웠어요. 혀가 부어오르는 것 같았죠. 밤이 되자 추위가 더 심해졌어요. 난방은 꺼져 있었고 담요 하나 덮을 수 없었어요. 이불은 2층 침실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누운 채로 몸을 웅크렸어요.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었죠. 시계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둘째 날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소변을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까지 갈 수 없었고 더 이상 참을 힘도 없었죠. 결국 그 자리에서 소변이 새어나왔어요. 따뜻한 액체가 옷을 적시고
바닥으로 흘러내렸어요.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소변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뭔가 썩어가는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그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제 인생인가 싶었어요. 70년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바닥에 누워 소변을 지리며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사람 만나 이 집에서 내 가치는 뭐였지? 밥 짓는 기계였을까? 청소하는 도구였을까? 남편의 건강을 위한 소모품이었을까? 5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고 온갖 보양식을 만들었고 집안을 깨끗이 관리했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였나요? 배도 고팠어요.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죠. 어제 아침에 국 한 그릇 떠먹은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속이 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가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이 흐려지기도 했죠. 핸드폰은 2층 침실 침대 위에 있었어요. 평소에 남편이 제가 핸드폰 쓰는 걸 싫어해서 침실에 두고 다녔거든요. 전화 한 통 걸 수 없었고 문자 한 통 보낼 수 없었어요. 누가 절 찾아올 리도 없었죠. 옆집 옥분 할머니는 이맘때 딸네 집에 가 있을 시간이었고 아들 부부는 주말에만 왔으니까요. 둘째 날 저녁이 되자 눈물도 말라붙었어요. 더 이상 울 힘도 없었고 그냥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이대로 죽는 건가, 이렇게 바닥에서 혼자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현관 도어록이 띠리릭 소리를 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났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바라봤죠.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서영이었어요. 며느리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냄새냐고, 어머님 이러고 계시면 어떡하냐고, 아버님 가게에서 손님들 오면 뭐라고 하겠냐고 말했어요. 저를 일으켜 세우기보다 자기 구두에 오물이 묻을까봐 발끝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 방문 덕분에 저는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저를 조심스럽게 올렸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잃었죠. 그때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건 남편이 아니라 며느리 서영이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님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버님 가게에서 손님들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녀는 저를 일으켜 세우기보다 구두에 오물이 묻을까봐 발끝을 먼저 들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면서도 한 발짝 떨어져 서 있었죠. 서영은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구급차 오기 전에 최소한 옷이라도 갈아입어야 한다고. 이 모습으로 병원 가면 우리 가족 망신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저는 그 모습 그대로 들것에 실렸죠. 서영은 구급차를 따라오지 않았어요. 집안 청소부터 해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그 방문 덕분에 저는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 옷을 조심스럽게 벗겼어요.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고 갈비뼈 부분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죠. 왼쪽 다리는 이미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요.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었어요. 의사는 사진들을 보며 계속 한숨을 쉬었죠. 1시간쯤 지나서 며느리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깨끗하게 화장을 고치고 향수까지 뿌린 모습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어머님이 워낙 입이 짧으셔서요. 제가 이것저것 해드리는데 잘 안 드시거든요.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았죠. 병원에서 의사는 단순 골절이 아니라고 했어요. 골반 골절에 갈비뼈 예전 골절 흔적까지 있다고, 팔뼈도 몇 번 부러졌다 붙은 자국이 보인다고 했어요. 체중은 37kg의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고요. 70세 여성의 정상 체중이 55kg 전후인데 거의 20kg이 부족하다고 했죠. 의사가 며느리를 향해 말했어요. 보호자분들, 이건 연세 탓이 아니라 학대와 방임 소견이 강하게 보입니다. 특히 갈비뼈 골절 흔적은 최소 1년 전 것으로 보이는데 치료를 전혀 안 받으신 것 같다고요. 그때도 병원에 오셨어야 했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변명했어요. 어머님이 입이 짧으셔서요. 저희가 이것저것 해드리는데 잘 안 드시고요. 병원도 가기 싫어하셔서요. 하지만 의사의 눈빛은 싸늘했어요. 그 눈빛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올라갔어요. 4인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면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깨끗한 시트, 따뜻한 담요, 제때 나오는 식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돌봐주는 느낌이었죠. 진통제가 들어가고 정신이 조금 돌아왔을 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집에 어딘가 저 인간 비상금이 있을 텐데, 아니 내 노후자금이 그 이름으로 잠들어 있을 텐데. 50년 동안 제가 밥을 지어 먹인 사람이 숨겨둔 돈, 제가 청소하고 빨래하며 유지한 집에 묻혀있는 돈. 그게 다 제 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번 사흘째 되던 날 옆집 이옥분 할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면회를 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죠. 정분아, 내가 딸네 집에 안 갔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가 옥분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언니 딸이 서영이한테 연락해줘서 제가 병원에 온 거예요. 퇴원하기 전날 밤, 저는 옥분 할머니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옥분아, 나 그 집에 한 번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그냥 나 나오면 아무것도 못 찾고 빈손으로 쫓겨날 것 같아서. 증거를 찾아야 해. 그 인간이 돈을 어디다 숨겨뒀는지. 그녀는 말렸어요. 정분아, 위험해. 만약 들키면 어쩌려고. 하지만 제 표정을 보고 결국 한숨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조심해. 내가 밖에서 지키고 있을게.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해. 일주일간의 입원 치료 후 퇴원했어요. 목발을 짚고 겨우 걸을 수 있는 상태였죠. 며느리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현관 앞에 내려주고는 그대로 가버렸어요. 저는 목발을 짚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첫날 밤이었어요. 남편은 저녁도 제대로 안 먹고 소주를 마셨어요. 두 병을 비우고는 침실로 올라가 코를 골며 잠들었죠. 저는 목발을 옆에 세워두고 바닥을 기어 안방으로 갔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이 술에 취하면 늘 중얼거리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 보물상자는 침대 밑에 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여자들은 절대 못 찾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죠. 술 취한 남편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진짜일지도 몰랐어요. 침대 밑을 더듬다 딱딱한 나무 상자를 만졌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상자였죠. 조심스럽게 끌어냈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낡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는데 녹이 슬어 있었죠. 힘껏 비틀자 툭 하고 부러져 나갔어요. 상자를 열었을 때
제 눈앞에는 현금 다발이 아니라 두툼한 봉투와 수첩 뭉치가 보였어요. 은행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영수증 다발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하나하나 꺼내서 살펴봤어요. 은행 입출금 내역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천지 건강원 500만 원, 자연산 장어집 300만 원, 지리산 백년 산양삼 협회 1천만 원. 남편이 건강을 위해 쓴 돈이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 아래엔 다른 영수증들이 있었어요. 청담 XX룸 현금 결제 200만 원, 오 노래주점 도우미 팁 50만 원, 단란주점 150만 원. 날짜를 보니 최근 6개월 사이에 쓴 돈이었어요. 남편이 산악회 모임 간다고, 바둑 모임 간다고 나갔던 날들이었죠. 그리고 낡은 빨간 수첩이 나왔어요. 남편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오늘 XX다방 미스 김이 내 허벅지를 만지며 40대 같다 했다. 흑염소 힘인가. 할망구 냄새는 맡기 싫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집에 있는 쭈구렁은 밥만 해주면 된다. 내 진짜 인생은 밖에서 시작. 산악회 회장님이 소개해준 이는 정말 젊다. 이런 맛에 산다. 저는 쭈구렁이었어요. 50년 동안 밥 지어주는 쭈구렁.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상속계획, 자식놈들 믿을 거 없다. 내 돈 3억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다. 집 팔아 실버타운 특실에서 살 거다. 윤정분 몫은 없다. 그 여자는 나 죽으면 알아서 굴러먹겠지. 제 가슴에서 뭔가 뜯겨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평생 찬밥 먹고 살았나? 이러려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사고를 고았나? 이러려고 손톱으로 더덕 껍질을 벗겼나?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프거나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옆집 이옥분 할머니였어요. 입원 중에 가장 자주 면회를 온 사람도 옥분 할머니였죠. 과일도 깎아주고 제가 화장실 갈 때 부축도 해주고 밤에 잠 못 이루면 손을 잡아주기도 했어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죠. 입원 닷새째 되던 날이었어요. 옥분 할머니가 면회를 왔다가 복도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대요. 제가 검사를 받으러 간 사이 병실 밖 복도 벤치에 앉아 있는 아들 부부 옆을 지나가다가 들었다고 했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하더래요. 수술비에 간병인까지 하면 1,000만 원 깨지겠네.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야겠다. 엄마한테 괜히 헛소리해서 학대니 뭐니 문제 생기면 우리만 피곤해. 입단속 좀 시켜야지. 며느리도 거들었대요.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 병원비에 돈 쓰는 것도 아깝다고요. 옥분 할머니는 그 순간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대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끝까지 녹음했다고 했어요. 아들 부부는 계속 이야기했대요. 어머니 치료는 최소한으로만 하고 퇴원하면 집에서 알아서 지내시게 하자고요. 요양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요. 옥분 할머니가 그 녹음 파일을 제 귀에 들려줬어요. 이어폰을 끼우고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제 아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믿을 수 없었어요. 45년을 키운 아들이, 제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옥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분아, 이제는 울면 안 된다. 울면 지는 거다. 이제는 준비해야 돼. 더 이상 당하고만 살면 안 돼.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언니 말이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옥분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데려왔어요. 최강훈 변호사라고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죠.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양복 차림으로 병실에 들어와서는 제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강훈 변호사는 제 골절 사진과 진단서를 찬찬히 봤어요. 붕대 감긴 팔과 다리를 살펴보고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읽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이모님,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많아요.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먼저 병원 진단서부터였죠. 골반 골절, 갈비뼈 예전 골절 흔적, 팔뼈 골절 자국, 체중 37kg, 심각한 영양실조. 의사가 학대와 방임 소견이라고 명시한 것도 중요한 증거라고 했어요. 특히 과거 골절 흔적이 치료받지 않은 채 방치됐다는 점이 결정적이라고요. 제가 침대 밑에서 찾아낸 것들도 이야기했어요. 금고에서 발견한 건강원 영수증, 유흥업소 영수증, 남편이 쓴 수첩, 비밀 3억 언급한 상속 계획서. 강훈 변호사는 눈빛이 달라지더니 말했어요. 이건 결정타입니다. 특히 수첩 내용은 남편 측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웃이 녹음한 자식들 대화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들이 직접 입단속 시키겠다고 한 것, 병원비 아깝다고 한 것, 모두 방임과 학대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요. 법정에서 이런 녹음 파일은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죠. 강훈 변호사가 정리해서 말했어요. 이 정도면 황혼 이혼의 재산 분할의 위자료까지 모두 가능하고 심하면 남편 쪽 재산 대부분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집과 예금을 가압류하고 남편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이혼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재산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강훈 변호사가 한 가지를 더 주문했어요. 지금 바로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아버님이 눈치채고 돈을 빼돌릴 겁니다. 은행 계좌를 비우거나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친척 명의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받을 재산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훈은 전략을 알려줬어요. 이모님은 집에 돌아가셔서 평소보다 더 순한 척 하세요. 다리 아픈 것 티내고 미안하다고 하고 남편 말 잘 듣는 척 하세요. 그동안 저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겠습니다. 재산 가압류 서류를 만들고 이혼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기로 폭언이나 폭력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어주면서요. 남편이 화내는 모습, 욕하는 소리, 위협하는 말 모두 녹음하세요.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고 항상 켜놓으세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한 금고 안서류와 집문서, 땅문서 사진을 조용히 찍어 보내달라고 했어요. 남편 통장 사본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고 은행 거래 내역서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하라고요. 남편이 어디에 얼마를 숨겨뒀는지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고 했어요. 강훈 변호사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모님, 이건 전쟁입니다. 50년 동안 당한 걸 되찾는 전쟁이에요.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세요. 제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할 테니 이모님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저는 녹음기를 꼭 쥐고 물었어요. 강훈 씨,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5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싸워도 될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강훈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70세든 80세든 자기 권리를 찾는데 늦은 나이는 없어요.
옥분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정분아, 나도 도와줄게. 내가 매일 내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지킬게. 혹시라도 위험하면 바로 경찰 부를게. 우리 함께 싸우자.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퇴원하는 날 강훈 변호사가 다시 왔어요. 마지막으로 당부했죠. 이모님 기억하세요. 참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겁니다. 증거와 기회를요. 남편이 폭언할 때 울지 마시고 녹음하세요. 남편이 화낼 때 무서워하지 마시고 기록하세요. 그게 이모님의 무기가 될 겁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24시간 연락 가능합니다. 위험하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쯤이면 이혼 소장과 가압류 서류가 준비될 겁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작은 녹음기가 만져졌죠. 이게 제 무기구나 생각했어요. 50년 동안 맨손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무기가 생긴 거죠. 더 이상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부터 연기가 시작이다. 순한 아내, 착한 아내, 말 잘 듣는 아내를 연기해야 한다. 그게 마지막 연기가 될 거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 연기가 끝나면 저는 자유로워질 거라고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야, 빨리 들어와. 밥은 언제 줄 거야? 병원에서 편하게 누워 있다 왔으면 이제 일 좀 해야지. 저는 목발을 짚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네, 곧 준비할게요. 그러면서 앞치마 주머니의 녹음기 버튼을 살짝 눌렀죠. 녹음이 시작됐어요. 이제부터는 참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겁니다. 증거와 기회를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첫날, 남편은 변한 게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소리쳤죠. 야, 밥 줘라. 병원에서 누워있다 와서 힘 좀 썼겠네. 살림은 내가 해야지. 이게 집에 돌아온 아내를 맞이하는 첫 마디였어요. 목발을 짚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보고도 그는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눌렀어요. TV 채널을 돌리면서 혀를 차더니 말했죠. 냉장고에 반찬도 없고 집안도 엉망이네. 일주일 비웠다고 이 모양이야. 빨리 정리 좀 해.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녹음기를 켰어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이 조금 안정됐죠. 이제 이 사람의 모든 말이 증거가 되는 거니까요. 저는 강훈 변호사의 말대로 연기를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겁이 많아서 제대로 못 움직이겠네요. 그래도 당신 드실 반찬은 열심히 해볼게요. 다리가 아파도 조금씩 움직이면 되니까요. 최대한 순하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은 만족한 듯 웃으며 말했죠. 그래, 여자는 그 맛에 사는 거지. 나 건강하니까 너도 좋은 거야. 내가 아프면 내가 더 고생이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잘해.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목발을 짚고 걷는 게 힘들었지만 참았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완벽한 순종의 연기를 했어요. 남편이 밥 달라면 바로 차렸고 청소하라면 다리 아픈 것도 참고 했어요.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녹음기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돌아가고 있었죠. 매일 밤 강훈 변호사에게 파일을 전송했어요. 남편의 폭언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 쓸모없는 거사, 늙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병원 다녀왔다고 몸이 귀해졌어. 옛날에는 다리 부러져도 기어서 일했거든. 그런 말들을 매일 쏟아냈죠. 어느 날은 제가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다리가 아파서 중심을 잃었거든요. 남편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 그 접시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 한 달 용돈보다 비싸. 손으로 제 어깨를 밀쳤고 저는 비틀거렸죠. 그것도 전부 녹음됐어요. 사흘째 되던 날 남편 서재에 들어갈 기회가 왔어요. 남편이 목욕하러 간 사이 서재 문을 열었죠. 금고가 책장 뒤에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러봤는데 남편 생일이었고 한 번에 열렸죠. 안에는 통장 여러 개와 서류들이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렷하게 찍어야 했죠. 예금 잔액 확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증권, 주식계좌.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집값 포함해서 거의 5억은 되는 것 같았죠. 강훈 변호사에게 사진을 전송하자 바로 답장이 왔어요. 완벽합니다, 이모님. 이 정도면 재산 규모 파악이 끝났어요. 이제 곧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남편이 말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산악회 친구들 집으로 부른다. 5명 온다. 안주 상 차리자. 내 체면 좀 세워줘라. 건강한 남편 뒤에 현숙한 아내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죠. 다리가 부러진 아내에게 술상을 차리라는 말이었어요. 이전에 저라면 속으로만 울었겠지만 그날에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 사람들 앞에서 당신 민낯을 까야겠지. 이게 마지막 술상이 될 거야. 오히려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강훈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토요일 저녁 7시에 남편 친구들이 옵니다. 그때 소장을 배달해 주실 수 있나요? 강훈은 웃으며 대답했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제가 법원 집행관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샀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요리했죠. 다리는 아팠지만 진통제를 먹고 버텼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찜닭을 만들고 잡채를 볶고 해물파전을 부치고 모둠전을 만들었어요. 오징어 무침에 멍게 무침, 마른 안주까지 준비했죠. 거실 테이블을 펼치고 음식을 하나하나 올렸어요. 50년간 갈고 닦은 솜씨를 전부 쏟아부었죠. 토요일 저녁 6시 반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현관에서 반갑게 맞이하며 자랑했죠. 우리 집 사람이 정성껏 준비했으니 기대하시라고요. 친구들은 거실로 들어와 차려진 술상을 보고 감탄했어요. 와, 정분 씨 진짜 대단하네. 다리 다친 사람이 이걸 다 했다고. 경우 형, 진짜 복 받았네. 이런 부인 있으면 100살까지 살겠어. 목발 짚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했죠. 남편은 고개를 치켜들며 말했어요. 여자는 초장에 기를 잘 들여야 늙어서 편하다니까. 우리 집 사람 봐라. 다리 부러져도 내 말 한마디면 기어나와서 술상 차린다. 친구들이 웃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쳤냐고, 비결이 뭐냐고 물었죠. 남편이 소주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간단해. 여자한테 돈 쥐어주면 안 돼. 용돈도 최소한만 주고 집안일 외에는 관심 갖지 못하게 해야 해. 그래야 딴 생각 안 하고 남편한테 집중하지. 친구들이 낄낄대며 웃었고 저는 주방에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앞치마 주머니의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 친구들의 웃음소리, 저를 비하하는 모든 말들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조금만 더 참자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시계를 보니 정확히 7시였어요. 택배가 올 시간도 아니고 손님도 다 온 뒤였죠.
친구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이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죠. 여보, 문 열고 갔다 올게요. 저는 목발을 짚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 관리를 했죠. 현관 앞에서 양복 차림의 집배원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서울가정법원에서 오신 서류입니다. 수령 서명 부탁드립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서명했어요. 봉투를 받아들고 거실로 돌아왔죠. 술상 위 남편 앞에 그 봉투를 놓았어요. 당신 이름으로 온 거예요. 법원에서 왔다는데요. 최대한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술에 취해 코웃음을 치며 봉투를 찢었어요. 법원, 주차 위반 딱지겠지 뭐. 친구들도 궁금하다는 듯 쳐다봤죠. 남편이 서류를 꺼내 펼치는 순간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첫 장 맨 위에 굵은 글씨가 보였어요. 이혼 소장 및 재산분할 청구서. 원고 윤정분, 피고 이경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졌다가 다시 파래졌어요. 입이 벌어진 채 서류를 응시하고 있었죠.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멎었고 술병들이 출렁이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남편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혼 소장이요. 제가 냈어요.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어요. 야, 윤정분, 이게 뭐야? 내가 보낸 거야. 내가 너를 먹여 살렸더니 이혼 소장을 들이밀어. 이 은혜도 모르는 년이.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주다니. 내가 미쳤어, 미쳤어. 그가 벌떡 일어나 주먹을 치켜들었어요. 저는 움찔했지만 자리를 지켰어요. 남편의 주먹이 제 얼굴을 향해 다가오는 순간 현관문이 또 한 번 열렸어요. 강훈 변호사와 팔짱 낀 옥분 할머니가 들어왔죠. 강훈은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찍으며 말했어요. 지금 하시는 이 행동, 폭행 미수로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경호 씨. 그리고 증인도 5분이나 계시네요.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 섰어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친구들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경호야, 우리는 이만 가볼게. 집안일인데 우리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한 명씩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죠. 누군가 나가며 중얼거렸어요. 저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거실에는 남편과 저, 그리고 강훈 변호사와 옥분 할머니만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차려진 술상이 그대로 있었고 그 한가운데 이혼 소장이 놓여 있었죠. 50년 결혼 생활의 끝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이건 이경호 씨 금고에서 나온 수첩입니다. 비밀 3억 언급한 상속 계획서도 있고요. 유흥업소와 건강원에 수천만 원 쓴 내역도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작성된 이혼 합의서 초안까지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테이블에 놓으며 설명했어요. 특히 수첩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쭈구렁은 밥만 해주면 된다. 내 진짜 인생은 밖에서 시작. 할망구 냄새는 맡기 싫다. 강훈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남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죠. 친구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굳어졌어요. 아직 나가지 않고 현관 쪽에 서 있던 친구 한 명이 말했죠. 야, 경호야 진짜야. 3억 비자금이랑 기집애들한테 돈 쓴 거. 우리는 내가 집사람한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친구가 고개를 저으며 나갔어요. 남편은 더듬거리며 부정하려 했어요. 이건 오해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건 농담으로 쓴 거고. 하지만 이미 길은 정해져 있었어요. 강훈 변호사는 더 많은 서류를 꺼냈죠. 은행 거래 내역서, 노래주점 영수증,
단란주점 카드 결제 내역까지 전부였어요. 옥분 할머니가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정분아, 이제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을 제 의지로 떠나는 순간이었죠. 목발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현관을 향해 걸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옥분 할머니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죠. 야, 윤정분, 지금 나가면 땡전 한 푼 못 가져가는 줄 알아. 다시 못 들어와. 듣고 있냐?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50년 빌부터 산 주제에. 남편의 고함이 등 뒤에서 쏟아졌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옥분 할머니 집 작은 방에서 그날 밤을 보냈죠. 창밖으로 제가 50년 살았던 집이 보였어요. 불이 켜진 2층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 안에 저는 없구나. 다음 날부터 강훈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재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남편 명의의 집과 예금 계좌가 모두 동결됐죠. 남편은 은행에 가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카드도 정지되고 통장도 못 쓰게 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대요.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내 엄마가 미쳤어. 나한테 이혼 소장을 보냈어. 집이랑 돈이 다 묶였어. 너라도 어머니 좀 말려봐. 하지만 아들은 냉담했대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개입 안 할게요. 재판 준비 기간 동안 저는 옥분 할머니 집에 머물렀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편안했죠. 아침에 일어나도 사골국을 끓일 필요가 없었고 누군가 소리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게 평화구나. 이게 쉼이구나. 강훈 변호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진행 상황을 알려줬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다고 하지만 우리 조건에 훨씬 못 미친다고 했죠. 끝까지 가겠다고 했어요. 이모님이 받아야 할 걸 다 받아야 한다고요. 재판은 3번 열렸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 남편을 마주쳤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강훈 변호사와 옥분 할머니가 양옆에 있었죠. 남편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양복도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병원 진단서, 골절 사진, 녹음 파일, 수첩 내용, 유흥업소 영수증. 판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남편 측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반박할 증거가 있습니까? 남편 측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세 번째 재판에서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1년 뒤 재판 결과는 명확했어요. 남편의 폭력, 방임, 재산 은닉, 외도 모두 인정됐죠. 재산 분할은 60%, 위자료 5천만 원, 집과 예금은 가압류 후 제 몫으로 배분됐어요. 판사는 말했어요. 피고는 50년간 원고를 도구처럼 대했고 원고의 건강과 인권을 무시했습니다. 원고가 평생 기여한 부분을 고려할 때 60% 재산 분할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3층 양옥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낙찰가는 4억 2천만 원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제 몫이었죠. 남편 명의의 예금 대부분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처음 통장 잔액을 확인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3억이라는 숫자가 제 이름 옆에 찍혀 있었거든요. 이경호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집에서 술을 마셨대요. 건강식이 아닌 값싼 소주를 병째 마시고 정체불명의 약을 한꺼번에 털어 넣었다고 해요. 아마도 수면제나 진통제였을 거예요. 그러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죠. 이틀 뒤
카드 결제 정지를 확인하러 온 아들 부부에게 발견됐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한 건 며느리였대요.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 있었죠. 진단은 냉혹했어요. 생명에는 지장은 없지만 오른쪽 마비와 언어장애는 평생 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면회를 거절했어요. 강훈 변호사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이미 이혼이 확정됐고 남편은 이제 남이었으니까요. 아들 준호는 저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건 내 아버지 일이야. 나는 이제 상관없어. 아들 준호는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집이랑 땅은 어머니 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남은 건 병원비랑 빚뿐이에요. 저희도 애들 키우고 가게 돌리기 바빠서 아버지까지 책임질 여력은 없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대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할 수 없어요. 그는 서류를 침대 위에 내던지고 돌아섰대요. 요양원에 모실 테니 그쪽에서 알아서 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 정부 지원 나올 거예요. 아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남편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겠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으니까요. 1년이 더 흘렀어요. 경기도 변두리의 한 실버타운, 가장 저렴한 6인실 구석 침대에 이경호가 누워있다고 들었어요. 기저귀는 제때 갈아지지 않아 살같이 헐어가고 TV에서는 여행 프로그램이 흘러나온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옥분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할머니 아들인 강훈 변호사가 우연히 그 요양원에 다른 의뢰인 면회 갔다가 봤다고 했죠. 제 전 남편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더래요. 눈물이 흐른 자국이 있었지만 닦아줄 사람은 없었다고요. 그 무렵 저는 제주도에 있었어요. 옥분 할머니와 함께 3박 4일 여행을 간 거였죠. 제주도 유채꽃밭, 푸른 바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풍경 속에서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스카프를 멋지게 둘렀어요. 71세의 제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유튜버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시니어 여행 콘텐츠를 만든다면서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남편 밥 차려주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야 제 이름으로, 제 돈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인터뷰 속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건강하고 단단했어요. 50년 동안 눌려 살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그 영상이 나중에 어느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에 나갔다고 해요. TV를 보던 이경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남편이 그렇게 집착하던 건강은 사라졌고 그가 목숨처럼 붙들던 돈은 제 인생 이막의 미천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50년 동안 갇혀있던 감옥에는 이제 그 사람 혼자만 남게 되었죠. 요양원 6인실 구석 침대, 그곳이 남편의 마지막 감옥이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옥분 할머니 집 근처예요. 매일 아침 느긋하게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어요. 친구들과 식사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배우고 있죠. 7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참는 게 미덕인가요? 아니면 용기 내는 게 미덕인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말, 저는 71세에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